뉴스 하이킥. 뉴스? 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2명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자가 체포됐습니다. 화투를 치다가 발생한 시비로 인한 분노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지난주 평택에서는 분노한 30대 여성이 편의점 안으로 차를 몰기도 했죠. 우리 사회엔 유독 분노 범죄가 자주 발생합니다. 분노는 우리 대뇌 신경계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오래전 원시시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주의와 대처를 촉구하는 경고 신호 발동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규율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분노 감정은 조절의 대상입니다. 과거처럼 소리치고 공격하는 등의 야만적 반응은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이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병원에 갈 정도인지 아닌지가 나뉠 뿐입니다. 평소 분노 등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와 적당한 운동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듯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강한 감정 표현 방식을 익히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영어 단어,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기를 바라기 전에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대화와 놀이, 독서와 문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겠습니다.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노래는 박정현이 부른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입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네,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오늘 선곡한 이유는요, 소중한 게 우리 옆에 있는데 그 사소한 분노 감정 때문에 그걸 깨트리고 파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 노래 같이 듣고자 골랐고요. 8471님, 맞아요. 누구나 분노는 있지요. 감정 조절하도록 명상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명상, 산책, 음악 듣기 다 도움이 되겠죠? 뉴스 하이킥 들으시는 것도 감정 조절에 큰 도움 됩니다. 광고 듣고 편집장 대 편집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일 1킥 잊지 마세요. 국내 최고 주간지들의 표지기사 맞대결. 편집장 대 편집장. 네, 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1일 명예편집국장이죠.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푹 쉬신 것 같지 않아도 여전히 지쳐 보이십니다. 아, 그래요?
날씨 때문인가요? 가을을 타시는구나. 네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간지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사인 김현희 기자, 이번 주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를 한 줄로 정리한다면요? 네, 공정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었는데요. 예. 얼마 전에 끝난 의사 파업에서도 공공의대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었었죠. 이번 시사인 커버 스토리는 한 줄로 정리하자면 진정한 공정이란 무엇인가를 되물어보았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시사인 들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어요. 이 손은 누구 손인가? 네. 김현희 기자 손은 아니라고 네, 하니까요. 손은 누구 아닙니다. 손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주말에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이 시대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상당히 시의적절한 주제 같고요. 지금 거의 뭐 공정이 이 시대의 화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정에 대한 논란과 어떤 그 뭐랄까요, 정쟁도 상당히 심하고요. 어떻습니까? 정은주 편집장은 여기에 맞서는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저희 커버 스토리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은빛 보랏밭이 살아난 금강로 소풍 가자. 아, 예. 네. 그 말씀이 그냥 이 표지 사진에 그대로 담겨 있네요. 네, 네. 잘 보이시나? 유튜브 제가 이렇게 네, 들고 네. 있는데. 좀 모래밭이 넓게 펼쳐진 게 보이시죠? 네. 예. 그리고 그림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사람의 표정도 살아 있고요. 모래밭이 아주 넓게 퍼져 있으면서 강도 그대로 나오는데 찍기가 쉽지 않은 앵글 같은데요, 이거? 예, 저희가 드론 띄워가지고 아. 네, 찍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넓은 밭이라는 게 모래밭이라는 게 좀 드러나게 찍고 싶어서요. 네, 아하, 예.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그 4대강이 효과가 있네, 없네, 뭐 서로 많이 좀 서로 다른 이야기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학계에서도 그러시고 정치권도 그러시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금강 얘기를 커버 스토리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논쟁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제 수치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네. 기자는 사실은 현장에 갈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현장을 좀 가보고 싶다라는 아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의 수문이 이제 개방된 곳 그것이 이제 금강이거든요. 그래서 네. 금강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나 직접 한번 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자. 그래서 가서 보시니까 금강에는 몇 개 보가 설치되어 있죠? 금강에는 이제 보가 3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세 이제 개요? 흔히 우리가 4대강이라고 하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16개의 보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예. 금강 같은 경우에는 강바닥을 한 6m 정도 파내고 3개 보를 설치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3개의 보가 모두가 다 개방이 된 겁니까? 네, 지금 현재 다 개방되어 있는 중이고요. 네. 이제 4대강 가운데서 금강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금 보가 개방이 된 상태예요. 이제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 단체들하고 같이 이제 수문을 열고 한번 경제성을 한번 분석해 보자 이렇게 되면서 네. 당장은 철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를 개방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지켜보자고 한 거죠. 아하. 그래서 세종보하고 공주보 같은 경우에 전면 개방된 게 2018년 1월, 3월이고요. 그 네. 이후로도 백제보 같은 경우에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잠시 닫혀주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은 열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취재 기자가 직접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백제보 구간을 걸어 다니면서 금강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확인해 본 결과 금강 상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세종보에서 출발을 해서 공주보, 백제보로 이제 차로 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둘러봤는데요. 차로도 가고 걷기도 하고. 네, 예, 예. 금강 상류에서 이제 하류로 가는 길이었는데 네.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게 모래밭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축구장 면적의 74배 규모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풀이 자라는 이제 수변 공간도 축구장 면적이 한 115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모래톱이나 이런 모래밭이 생긴 게 좋은 징조인 게 이제 여기에 이제 어류나 조류 아니면 생물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백로나 뭐 물대새, 금개구리, 맹꽁이, 수달, 흰수마자 이런 멸종위기 생물들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 보의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금강이 예전의 모습으로 스스로 되찾아가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그 논란의 대상이었던 녹조 라떼 소위 말해서 네네. 이 녹조들이 쫙 깔려 있었던 현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그 기사가 돼 있던데요. 이거 역시 보 개방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제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가 개방이 되면서 원래 그런 녹조라떼가 나타나는 게 물의 흐름이 느려져서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보를 개방하니까 이제 물이 어쨌든 흘러가기 때문에 그 네. 현상이 적어진 것이고 작년 그러니까
2018년에 열었으니까요. 작년에는 그 뉴스가 훨씬 더 줄었고 올해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중에 한 원인은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었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있었다고 보고요. 반대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행문을 안 열고 있는데 예. 여기는 지금 영남 사람들의 식수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녹조가 매해 일어나고 있고요. 올해도 일어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금강의 경우에 환경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처럼 개방을 했다가 필요할 때 폐쇄하는, 닫는 이런 형태로 하실지 아니면 아예 보를 없애고 해체한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2019년 2월에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게 있었는데 네. 그때는 금강의 세종보를 완전히 해체하는 거였고요. 공주보는 이제 부분적으로 해체하고 백제보 같은 경우에는 상시 개방하는 안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강들의 처리도 2019년 6월까지 확정을 하고 12월에 이제 실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 발표가 난 이후에 이제 보수 언론들의 비판이 많았고요. 또 네.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제 왜냐하면 금강 같은 경우에 수위가 내려가면 경관이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농업용수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농업용수가 가장 큰 이제 이슈인데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닐하우스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를 지하수로 하는 그 농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 비닐을 두 겹으로 놓고는 그 사이에 물을 흐르게 해서 그러면 바깥 온도하고 안의 온도가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그 난방비를 아끼는 농가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지하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보에 물이 이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농가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또 총선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처리가 계속 차일피일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네. 보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국가물관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9월 말, 네. 10월쯤에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결론 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그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녹도 라떼가 관찰된다라는 말 주셨는데요. 그러면 낙동강이나 영산강, 한강 등은 어떤가요? 이러한 금강 같은 뭐 개방 실험이라든지 논의라든지 진행이 잘 안 되나요? 네, 한강하고 낙동강은 지금 원칙적으로 보를 개방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은 2018년 1월서부터 이제 상시 개방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고요. 네. 영산강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여는데 이렇게 금강처럼 오랫동안 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보호 개방으로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금강이 가장 적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의 변화를 우리가 영산강이나 한강, 낙동강에서도 볼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주목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까지 듣고요.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경쟁지로서 한겨레 21의 이러한 커버 스토리 문제점, 아쉬운 점, 비판할 점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네, 저도 많이 배웠는데 네. 뭐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하시면은 그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 여름을 막 지나고 4대강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사실 홍수 피해를 줄인 건지 아니면 홍수 피해를 키운 건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독자들 입장에서도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 좀 까다로운 질문을 피해 가신 거 아닌가. 날카로운 지금 스트레이트가 날라왔습니다. 피해 가신 겁니까? 아니면 뭐 제가 담당 기자를 혼내겠습니다. 예상의 쿨한 반응입니다. 담당 기자께서 지금 상당히 담당 기자께서 그 직접 현장까지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시사인의 비판에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커버 스토리에서 시사인은 공정담론에 대해서 짚어주셨잖아요.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있었던 의사파업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소위 말하는 인국공 논란 두 가지 뽑으셨네요. 그 이유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의사파업이랑 인국공이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별다른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두 이슈를 하나로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공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 의사파업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올린 게시물 하나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어요.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지를
판가름치의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이제 두 가지 보기를 주었죠. 1번은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2번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의협의 의도는 2번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가 자격이나 실력이 없다라는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심어주려고 했겠지만 사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 게시물에서 또 하나의 인식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고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이 의대생이 될 자격이 있고 그것이 공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이미 2017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인천공항에서 일하던 보안 요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자 정규직 노조에서 반발을 했던 건데요. 그때 들었던 이유가 바로 공채를 통과하지 않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는 거였어요.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잣대가 두 이슈에서 모두 공정으로 통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시험 만능주의,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과거 만능인 것처럼 말이죠.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주입시켜서 시험 문제의 답을 잘 풀어내면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정말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예, 어떻습니까? 정원주 편집장님은 이러한 시사 죄송합니다. 시사인에 시사인이요? 시사 21로 두 잡지를 섞어버렸습니다. 한겨레 21 시사인. 그러게요. 시사인의 그 공정 담론 문제 제기. 어떤 문제점 비판의 지점이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는데 만약에 저희라면 한겨레 21이 이 이슈를 닮았다면 저는 이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당사자들. 저는 이제 그 제목도 그들만의 공정이던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언론이 가장 흔히 하는 저는 좀 실수이자 좀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가르치는 태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 문제를 내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직접 그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그 다음부터 사실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좀 당사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먼저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한 훅이 들어왔습니다. 왜 당사자들 얘기를 안 들은 겁니까?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이번에도 또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사인과 한겨레 21의 어떤 성격이 다르고 다른 어떤 색깔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각각 또 시사 주간지 시장에서 역할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쩍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지난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에 대해서 통계 위주로 내셨잖아요. 그래서 한겨레 21에서는 마찬가지로 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안 들었느냐라는 질문 주셨는데 그게 어떤 성향상의 차이로 이렇게 비껴가시네요.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그 현장 당사자 이야기는 한겨레 21에 미루실 겁니까? 저희도 필요하면은 듣고요. 사실 많이 듣습니다. 그러시겠죠, 당연히. 3019님 문자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수능 점수랑 공채 같은 시험 이걸 거치지 않으면 불공정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이제 그 경찰 같은 경우도요. 제일 안타까운 게 경찰은 시험 공부 잘한다고 경찰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이대호 형사도 모셨지만 이대호 형사 같은 경우도 뭐 운전도 하고 또 과일도 파시고 하시다가 또 이 순경으로 들어오셔서 1,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잡았거든요. 공부 잘해서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경찰도 여전히 그 시험에 의존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런 객관성에 대한 신뢰의 문제죠.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고요. 전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유럽에서 유럽 투파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대학교가 어디 나왔는지가 평생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던 그 엘리트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19살 때의 그 사람을 나머지 30년의 그 사람의 다른 경력들을 무시하고 그게 어떻게 더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로 시험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느냐가 너무 중요하게 판단을 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불행한 이유가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삶의 다른 궤적들에 대해서는 전혀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기회 박탈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을 봐서
능력을 평가하는 게 예. 일견 공정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정말 공정한 건가라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험만이 공정하다라고 집착하게 되는 데는 일종의 사회적 배경도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업 정규직 같이 좋은 일자리는 적고 또 노동시장에서 조금만 삐끗해도 경제적으로 한없이 추락하게 되잖아요. 지금 네. 한국 사회가.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 그 인도주의 실천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사인 정현준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젊은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네. 의사들도 비정규직처럼 추락할 것이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정을 논할 때 사실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불평등도 반드시 같이 얘기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면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대학에 입학만 하면 앞서 이제 대학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평생 결정된다 말씀 주셨지만 그 어느 대학이냐가 너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대학에 네네.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대개 우리가 늘 언급하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그 안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졸업 요건을 갖추느냐가 더 힘들다. 우리는 그렇게 왜 될 수 없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괴리가 크다는 거를 네. 계속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공공의대 자격에 대해서 시비가 붙었던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시험보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 들어가는 시험에 대해서 더 까다롭게 자격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수능만이 되게 공정한 잣대이고 뭐 추천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전형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불공정하고 어떤 꼼수 같은 게 있는 거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네. 바로 그 점을 501님께서 문자로 지적을 해주셨네요. 수능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데 또 학부모님들은 아니 수시 못 믿겠다. 그렇죠? 정시 늘려달라. 수능 늘려달라. 객관적인 게 공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주관적 평가에 대한 불신이 너무 그렇죠.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예. 신뢰도가 너무 낮은 거죠. 어떻게 한겨레 21에서 이 문제 한번 짚어주시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큰 숙제를 또 제가 받잖아요. 네, 8712님도 공정에 대한 집착은 파이가 작아지는 요즘 세대의 슬픈 자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앞서도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말씀 주셨는데 인도주의 실천협의회. 인도주의 실천협의회 셨군요. 네, 그런 그 의사들 스스로의 신분에 대한 불안정이 또 다른 공정 시비의 원인이다 이렇게 근데 말씀 주셨고요. 의사만 해도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마저도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생각해볼 지점인 것 같아요. 사회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이제 그 로봇이나 AI 자동화 늘어가면 더 그럴 텐데 걱정입니다. 앞으로 두 시사인과 한겨레 21일에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숙제를 드리고 오늘은 편집장 대 편집장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인 김현희 기자, 한겨레 21 정은주 편집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하이킥의 하이라이트 민자영 리포터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주세요. 네, 저녁 시간이 되니까 불어오는 바람 많이 차가워졌더라고요. 요즘 한절기 옷차림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 10도 아래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5도, 철원은 8도, 대구 14도가 예상되는데 얇은 겉옷 이제는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한낮에는 19에서 25도 사이로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고 보기만 해도 탁 트인 파란 하늘에 내일은 구름이 살짝 다가오겠고 영동 지방과 동해안 쪽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새벽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1km 미만의 가시거리가 예상됩니다. 짙은 안개 때문인데요.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명절을 한 주 앞두고 고속도로 상황 요즘 내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수도권 제일순환도로는 구리 방면으로 송파에서 구리 휴게소까지 22km, 이후로 일산에서 송내까지 20km 가까이 속도가 떨어지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수원에서 부곡, 군자부터 영동선 시점까지 막힙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 민자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숨은 영웅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네 번째 주인공은요. 병원에 내원한 코로나19 무증상 환자를 확진자로 정확하게 진단해서 지역 내 추가 감염을 막은 의사입니다. 대전 근화내과의 김근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자가 무증상이었다면서요? 네네. 네,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를 알게 되신 겁니까?
환자가 인후통은 있었지만 청진을 했을 때 스폼, 뽀드득하는 소리가 주로 양쪽 등의 아래쪽에서 들려서 엑스레이를 촬영했습니다. 보통 세균에 의한 폐렴은 기관지와 혈관 음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나오는 데 반하여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은 뿌옇게 마치 유리창에 성에가 낀 양상으로 간 유리 음영이 보입니다. 이 환자는 코로나19가 잘 침범하는 폐 아래와 뒤쪽에 간 유리 음영이 있어서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이라고 확신을 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해당 환자가 대전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원으로 꼽히는 어떤 식당의 주인이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 상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환자분은 9월 7일 오전에 근처의 타 의원 진료를 받은 후에도 인후통이 계속되어서 오후 3시경에 저희 의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청진 시에 이제 폐렴에 합당한 소견이 있어서 그 시행한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이라고 생각하고 충남대학교 병원 선별진료소로 전원하여서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 갔다가 인후통 때문에 다시 이제 근화내과로 오신 건데 원장님께서 엑소선 촬영하자 이래서 결과 보고 코로나19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더니 환자는 어떤 반응 보이시던가요? 무증상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환자분은 엑스레이 설명을 들으면서 코로나19 검사 얘기를 듣자마자 예상 못했던 반응을 이제 들어서 무척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같이 동행한 아드님 걱정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 의원에도 피해가 갈까봐 미안해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료 의뢰서를 작성해드리고 선별진료소로 가셔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아드님 걱정도 하셨지만 당연히 이제 원장님도 가까이에서 진료를 하셨고요. 그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병원에 계시는 간호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밀접 접촉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다 받으셨겠네요?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다행히 저 포함해서 직원들 모두 다 음성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 마스크 착용하고 원칙대로 방역수칙 지키시면서 진료하셨군요. 네. 그럼 이번 사례처럼 다른 이유로 병원에 오셨다가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좀 흔한가요? 어떤가요? 그다지 흔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무증상 감염자도 많지만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일반 엑스레이 검사상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여서 진단이 어렵다고 되어 있고요. CT 촬영을 해야 진단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고 그에 따른 임상 자료들이 발표되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따로 찾아보며 공부를 했던 것이 이번에 환자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다른 곳에서는 알아내지 못하는 코로나19 증상을 이제 알아내셔서 엑스레이로 확인까지 하신 건데 그 결과로 오히려 병원은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면서요? 네. 일단 확진 환자의 역학조사 후 동선 공개로 의원 이름이 노출이 되면 코로나 병원이라는 마치 낙인이 찍힌 것처럼 뿌리표가 붙게 됩니다. 당일 내원했던 환자분들 모두와 심지어 다른 날짜에 내원했던 환자분들까지 전화로 문의를 해옵니다. 왜 코로나 환자를 50분 동안 진료를 했냐고 항의도 또 들었고요. 밖에서 지나가다 보면 주변의 식당에서는 왜 병원 문을 열었냐고 항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전화로 다시는 그 병원 안 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여파로 거의 30% 수준으로 환자는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진자를 진단해서 이런 고통을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겪게 되니 솔직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사회 공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신 거고요. 그렇게 발견 안 하셨으면 그분은 더 많은 감염을 또 전파시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오히려 피해를 입으셨는데 다른 이제 식당이나 확진자 나온 곳들도 다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이 확인된 곳은 방역을 다 실시하고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직접 겪으신 다음에 확진자 동선 공개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건소와 방역당국에 건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들을 개선 권고하셨습니까? 그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내원 환자의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영상 확보와 밀접 접촉자의 그 정보를 관할 보건소와 시청과 공유해서 신속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사례처럼 경영하고 있는 식당이나 동선 공개에서 나오지 않는 곳에 대한 곳은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이 환자와 관련된 식당명도 확진된 후 12시간이 지나서야 접촉자를 찾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접촉자 중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로 4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예. 만약에 병원보다 식당 동선 공개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접촉자를 더 줄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상당히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개선 공고 같은데요. 네네. 그러한 그 원장님의 공고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뭐라고 답을 하시던가요? 관할 보건소의 동선 공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네. 현재는 질병관리청인 그 당시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따른다고만 하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관리센터로 연결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부득이하게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담당자와 연결을 수차례 간곡히 부탁했지만 행정 개선을 원하면 국민신문고에 건의하라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오늘 그 뉴스 하이킥 청취자들이 그래도 꽤 많으시거든요. 네네. 네,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이 국민신문고 역할을 꼭 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원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네네.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특별한 의사가 아니고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음을 알리고 싶어서 네. 이 인터뷰에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와 싸우셨던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진들, 그 외 방역당국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노출되어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의료인분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김근아 원장님의 진심 어린 진료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진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숨은 영웅들 제4탄 오늘의 주인공은 대전 근화내과의 김근화 원장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9090님 벌써 한 달 되셨군요. 한 달 전 야근할 때 첫 방송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804님 아침에 출근하며 보니까 버스 광고 나오시던데요. 반갑더군요. 보셨군요.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서울 시내 버스 곳곳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길에서 보시면 반가워해 주세요. 오늘의 끝곡은 벤 이 킹의 Stand By Me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뉴스 하이킥 곁에 계실 거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고 완벽해요. 하지만 유일한 결점은 그가 내내 긴장했다는 것이다. 긴 설명을 좋아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예전이었다면 아마 주목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요. 임신 후에는 여성의 직관이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해지고 회의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궁 안에 보호해야 할 또 다른 병원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주변의 모든 위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사람이 집에 올 때마다 집에 있는 샤워젤과 비슷한 깨끗하고 신선한 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는 이상한 점은 없지만 이상한 점은 방금 샤워를 한 것처럼 그 향기가 너무 오랫동안 그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서둘러 돌아왔다. 나는 나 자신을 괴롭히거나 추측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의문이 생기면 즉시 답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나는 그의 전화기를 잠금 해제했습니다. 위챗, 알리페이, 나 너무 착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깨끗한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흔적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용히 그에게서 그의 차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다음날 가방에 블루투스 헤드셋을 넣어두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충전 박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집과 회사는 두 곳, 한 거리뿐이었다. 둘째 날은 아직 편도 2점 남았습니다. 다섯째 날까지 그는 집으로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짧은 출장을 가야 합니다. 내일 모레가 제 생일이에요. 여보, 꼭 시간 맞춰 돌아올게요. 나는 한마디만 대답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출장을 간다고 하던 날 밤 헤드셋의 위치가 바뀌었다. 바로 힐튼 호텔이었다. 그곳이 마지막으로 떠난 곳이다. 신호를 잃기 전에 나는 목에 가슴을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화면의 단어를 응시합니다. 샤워.